자, 5주차 수업이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중간고사하고 그리고 기말고사 때만 대면으로 여러분들 뵐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과제물 제출 부분이 좀 살짝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시간이 없으시겠죠?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각자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획한 내용들을 다시 쭉 정리를 하면 하나의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비대면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우리가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품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케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주차 수업 역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9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핵심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제한, 고객 관리, 고객 세그먼트, 수익원, 그리고 채널, 그 다음에 핵심 자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비용, 또 핵심 파트너십까지 총 9가지의 중요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기획해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9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조합을 이루게 되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요, 경쟁사와는 완전히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확보하여 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련의 메커니즘과 작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만드는 A라는 제품과 타 경쟁사의 B라는 제품, 이 두 제품이 완벽하게 차별적인 거죠. 완벽하게 차별화를 둬서 그래서 고객들이 이 제품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이 제품이 가치가 있구나 라는 가치를 확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가치가 있는 제품은 당연하게도 수익원이 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9가지의 그런 항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제품을 기획할 때 꼭 이 내용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그 고객 세그먼트 먼저 볼게요. 자,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가라는 내용,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인지 그 타겟 고객의 세그먼트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기획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고객 세그먼트의 가장 그 큰 골지의 5가지를 보면요. 거대 시장에 맞추게 되면요. 고객 세그먼트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타깃 그룹만 존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그러하고요. 또 특화된 전문화된 고객 세그먼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도 고객 세그먼트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공급자 또는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이런 틈새 시장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상이한 문제점과 니즈가 공존하는 시장, 한 공급자가 고객에 따라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세그먼트가 정확한 시장 역시도 우리가 9가지 비즈니스 빌딩 블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세그먼트가 혼재된 시장 역시 또 멀티사이드 시장. 멀티사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와 결제하는 고객,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이걸 벤사라고 하거든요. 자, 카드사가 있습니다. BC카드사 내지는 삼성카드, 현대카드사가 있겠죠. 저는 한 명의 소비자예요.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면요, 신용카드사에 바로 결제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이 고객과 이 카드사를 연결시켜주는 벤사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멀티 사이드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객 세그먼트를 생각할 때 공감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감 지도라는 거를 그 안에 더 깊숙이 파헤쳐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경험적인 부분, 영향력적인 부분, 생각과 느낌, 그리고 발언과 실천, 고충, 비전이라는 부분들이 공감 지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고객들을 어느 층으로 할 것인지 타겟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를 잡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고객 타겟층을 정할 때는 과연 그 고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등을 상상을 하는 거죠. 고객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고객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제품에 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객의 가장 큰 불만, 당연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화장품이라고 하면 잡티가 고민인지 아니면 주름이 고민인지, 고객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지,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금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뭐 용기 내용인지, 아니면 뭐 디자인, 아니면 제형, 향,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고객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는 것 사이의 갈등, 특별히 주목해야 된다. 고객은 주름을 걱정하는데 사실 그렇게 주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름이 많아서 주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진입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까지도 우리 말하는 것과 고객이 말하는 것과 실제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갭 사이의 갈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고객은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생된 제품의 예를 보면요. 한국이 만든 혁신 화장품 쿠션. 자, 쿠션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굴지의 회사에서도 쿠션류가 나오긴 나오지만, K-뷰티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나라의 쿠션이 다른 나라의 쿠션류들보다 그 제품력 플러스 경쟁력이 강하다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쿠션은 지난 2008년 3월 아모레퍼시픽이 내놓은 아이패 에어 쿠션입니다. 이후 출시된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쿠션 제품은 전 세계에서 1초에 1개씩 판매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자외선 차단과 메이크업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이면서 여러 번 덧바를 수 있는 산탄 제형감. 자,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용기까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시도했다. 자, 액체 인주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주차 티켓에 균일하게 찍히는 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액체를 만든다. 흐르지 않는 액체를 만들기 위해 먼저 전도가 낮은 유중 수적형 내용물을 만들었고요. 자, 80만여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는 100호 500탄 폼으로 벨트형 용기를 내장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55%의 여성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쿠션을 사용했고요. 76%의 여성은 쿠션을 쓰면서 화장을 본치기가 간편해졌다. 13분에서 약 7분가량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품을 만든 이유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얻은 내용들, 그 다음에 제형, 그 다음에 뭐 용기까지도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는데요.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였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 고객들이 줄줄줄줄 흘러다니는 그런 액체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또 영향력, 이 제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산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영향력, 그 다음에 생각과 느낌, 그리고 고객이 어떤 말을 하는지, 큰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고객이 처한 환경은 무엇인지 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제품이 2008년도 아모레 퍼시픽의 쿠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근 내용인데 한국 콜마가 새롭게 선보이는 메이크업 4종은 쿠션, 톤업 선크림, 팩트, 파우더 코팅 립. 이들 제품은 마스크 사용 시 화장품이 마스크에 묻어나는 현상과 메이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장시간 마스크 사용으로 메이크업 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은 거고요. 그들에 대한 영향력, 그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실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모두 그 고객의 세그먼트를 다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메이크업 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됨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전이었다라면 이런 마스크에 묻어나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계절에, 그리고 지금 환경에 어떤 제품들이 과연 필요하고 고객들이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여러분들이 제품을 기획할 때 너무나 식상한 제품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시를 하던 기획을 하던 또는 정말 전문 집단에서 기획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식상한 제품들은 외면당하기 쉽죠. 따라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러니까 독특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환경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돌아가는 내용들, 그리고 고객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 블로그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정보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이었다면 이런 마스크에 묻어나는 화장품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마스크라는 것은 사실 방한용으로 좀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꽃가루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계절에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잠깐의 계절을 위한 화장품을 출시할 기업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장기화가 이제 정말로 감사하게도 빨리 끝내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더 착용을 하게 될 거고, 또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은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한국 콜마에서 개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우리 비즈니스 9가지 빌딩 블록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치 제한. 밸류죠. 가치 제한. 자, 제이준에서 만든 인피니티 21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보면요,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그런 성분이 들어간 이제 그 안티에이징 제품인데요. 플루라는 이 있는데 점증제인데요. 필름 형성 능력이 있어서 피부 표면에 얇은 필름막을 형성하니까요. 주름을 약간 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다시 에이스는 기존의 보톡스 성분에서 부작용을 제거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미노 펩타이드 성분이다. 기존의 보톡스 혼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저분자 펩타이드라서 주름 근육에 연결된 신경세포와 신호 전달 과정을 조절하고요.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노화 방지 기능이 있다.
이 성분을 넣었어요. 또 아데노신은 아시다시피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데요. 자, 이 두 제품이 있어요. 보면 모양도 흡사합니다. 얘는 뭐 핑거립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고요. 주사기 모양인데 두 제품 모두 플로란, 아세트 헥사토사이드, 그다음에 아데노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중에 제품은 3mm가 4개 들어가서 23만 8천 원이고요. 자, 그 아래 더샘 유사 제품, 그러니까 더샘에서 나온 그 유사 제품은요, 3만 8천 원입니다. 그렇죠? 자, 가치에 대한 부분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23만 8천 원, 물론 4개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단품 1개짜리보다 고가입니다. 자, 가치라는 거는요, 고객이 처음 갈증을 해결해 주거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아래에 제가 메모를 좀 넣습니다. 제품은요, 스마트폰과 같이 형태가 있고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와 같이 대부분 형태가 없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붙이게 되면 상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상품은 기업이 만들어서 고객에게 그 대가를 받는 존재입니다. 고객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면 대가죠. 제품과 서비스는 모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제품이나 서비스도 정의하지 않고 가치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메모 역시 여러분들이 그 PPT 자료에서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제품이 서비스가 순수하게 그 자체로만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해당 상품 외에 경쟁사가 팔고 있는 상품을 이미 쓰고 있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체제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한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은가, 즉 가치 제공이죠. 더 나은가를 기준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가치 제공은 시간과 같은 기준에 의해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인식하는 가치와 고객이 실제 체감하는 가치 그 사이에는 갭, 그 사이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대적인 제공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미 공급 과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이 부족해서요.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팔렸던 7, 80년대 고도 성장 시기에는 제품 자체만으로도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 제품만 좋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죠.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을 못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가 점점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식을 하든 또는 못하든 간에 분명 상품의 가치를 보고 돈이라는 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수록 가치를 더 고민하게 되죠. 돈을 많이 내야 될 때는 우리 더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불하는 돈과 상품의 가치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상품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높아야 돈을 지불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깝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그 제공 가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자동차는 편리함이라는 실용적 가치와 자기 과시라는 심미적 가치가 함께 존재합니다. 명품은 심미적 가치인 남다른, 심기적 가치인 남다름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명품을 누구나 보유한다면 그것은 명품의 가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품은 실용적 기능이나 제품 품질과는 별개죠.
가격을 점점 높게 책정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이나 만화처럼 재미라는 정성적 가치를 주는 것이 있지만 이마트 노브랜드, 일본의 무인양품처럼 가격이라는 정량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제품도 역시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높다 내지는 무조건 가격이 낮다 해서 그 제품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략적인 가치와 정성적인 가치가 혼용되기 때문에 제공 가치를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은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썼던 그 집필하셨던 분도요, 신사업을 개발하거나 상품을 기획할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가치 제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가지가 있는 네 가지 P. 그래서 제품 관리, 프로덕트, 가격 관리,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관리, 플레이스, 그 다음에 촉진 관리, 프로모션이 됩니다. 자, 제품 관리를 살펴보면요, 당연히 제품의 종류, 제품의 특징, 특성, 그리고 제품의 상표가 제품 관리 안에 들어가고요. 가격 관리,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가격을 어떻게 변동을 주거나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 유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유통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유통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물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역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품을 관리하고 가격도 관리하고 유통도 관리했다라면 이제 촉진 관리, 광고나 홍보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등등이 우리가 가치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품을 기획할 때 이미 우리는 마케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해서 제품 관리, 가격 관리, 유통 관리, 촉진 관리라는 네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구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봤었던 것은 고객 세그먼트, 그 다음에 가치 제한까지 봤고요. 자, 가치 제한에서는 그 안을 조금 더 파헤쳐보면요, 당연히 가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새로워야 되겠죠? 그래야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니즈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패션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화장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둡게 나오는 것 같죠? 이거 PP 이것 때문에 불을 껐더니. 자, 퍼포먼스. 불을 켜볼까요? 그럼 이게 너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뭐 퍼포먼스는 당연히 그 제품의 액션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 뭐 이렇다라면 제품의 성능 아니면 제품이 보여주는 그런 외형적인 부분,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얼만큼 외부로 보여지느냐에 대한 거겠죠. 화장품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토너예요. 토너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토너는 그냥 액체잖아요. 그런데 얘를 거품 용기에 넣어서 꾹 누르면 거품처럼 토너가 나오는 거죠. 마치 샴푸 거품처럼요. 손 세정제처럼 그런 식으로 좀 퍼포먼스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퍼포먼스가 있을 때 우리는 가치를 좀 더
부여하더라라는 겁니다. 디자인적인 거 당연하고요. 무언가를 되게 만드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완제품을 선호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이케아 가구 같은 경우에요. 물론 저렴한 가격도 포함이 되지만 다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품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케아에 가는 이유, 이케아 그 스웨덴 브랜드 아시죠? 가구에 직접 조립해서. 그러면요,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다가 부여를 하냐? 저렴한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니크한 거, 좀 독특한 가구들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 당연히 내가 조립하고 만들고요. 여기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굳이 다 완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타사에서 나온 제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이케아까지 가고, 이케아에서 그걸 직접 내가 선반을 들고, 아니면 뭐 가구, 그런 조립할 가구들을 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고, 그걸 자동차에 싣고, 다시 집까지 와서, 뭐 이런 연장 도구들을 써서 그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케아 가구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내가 해내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의 가구가 완성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나 스스로 뿌듯해하고 나만의 가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가구보다도 내가 직접 만든 가구에 대한 환상이 있고 가치를 더욱더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되게 만드는 것, 고객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다 만들어진 로션보다는 로션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어떤 앰플을 내가 사용할 때마다 그때마다 뭔가를 더 믹스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그런 패턴도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이런 패턴을 다 좋아한다거나 다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빌딩 블록, 아니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분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혼합해서 믹스해서 우리가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요, 최초로 히든 달러, 그죠? 최초로 선스틱을 출시, 또 전 세계 최초 한국 런칭, 새로움을 계속 부여하는 거죠. 최초.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없었다라는 거죠. 새로움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되게 만드는 거. 뭐냐면 스타일란다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보세 의류의 한계를 뚫었다. 스타일란다는 2004년 김소희 대표가 동대문 보세 의류를 유통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보세 의류 쇼핑몰로 시작해서 300억 원대를 돌파했지만 마진이 극도로 적은 보세 의류를 유통한다는 것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자, 그래서 뭐를 만들게 됩니다.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요.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시장, 또 그죠? 중국 시장에 스타일란다를 설립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SNS 결제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들의 그냥 원화를 바꾸지 않고 그냥 중국 돈으로 위안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설립 10년 만에 10,000억이네요. 굉장히 큰 숫자죠. 스타일란다의 새로운 가치는 뭘로 만들어졌다? 화장품으로 만들어졌다. 보셨죠? 예전에는 그냥 보세였는데 지금은 화장품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레알이 인수하게 되죠. 그죠? 로레알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로레알이 스타일란다를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화장품이라는 산업은 사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밍크 코트야. 그러면 도대체 밍크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밍크는 얼마 정도 할 거고, 그러면 밍크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고, 대략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화장품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원료나 아니면 디자인비, 뭐 유통,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생산을 한 제품의 하나에 원래 원가가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이 10,000원인 제품을요, 물론 13,000원에 우리 가치를 부여해서 13,000원에 판매하실 수 있고, 이 10,000원짜리 제품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서 13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화장품 사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치 제한을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 제품이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점점 우리가 제품을 만약 내가 만들고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 제품의 가치를 점점점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 제품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마치 명품백 아니면 굉장히 고급 수영장처럼 화장품 역시도 그러한 브랜드 지위를 갖게 될 겁니다. 가격 역시도 비슷한 가치를 저가로 제공하는 모 브랜드나 뭐 진에어 이런 브랜드들처럼 마케팅을 컨셉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고가로 컨셉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객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점 택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제품의 가치를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제품의 리스크를 점점점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서 제품의 브랜드 지위 그리고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퍼포먼스, 커스터마이징, 독특함이죠. 또 그리고 편리성, 유용성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나누는 방법들인데요. 보시면요,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 하나가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 계열사들로 나눠지면서 점점 더 브랜드화 시켜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채널 볼게요.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자, 채널이 굉장히 우리 많이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요,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가, 어느 채널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가,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가 제대로 통합되어 있는가. 자, 채널은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홈쇼핑 채널도 있고요, SNS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집을 직접 방문해서 다가오고 방문하는 간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요, 국내 화장품 유통 채널별 매출의 비중 보세요.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 그죠? 브랜드숍, 방문 판매, 그 중에서도
보시면 온라인이 당연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 판매 형태별 매출을 보면요. 직접 제조 생산하는 업체의 비율이 크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탁 생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화장품도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폭은 위탁 생산 판매가 그 증가폭이 크죠. 보면요, 그냥 생산업체라는 거는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생산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유통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이라는 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와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레시피 이런 것들을 생산 공장, 생산 회사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이 생산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이 위탁 생산 업체, 위탁을 요청했던 업체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위탁을 요청했던 회사는 샘플을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서밋, OK가 나온 제품을 생산 공장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산 공장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들을 다시 위탁 요청했던 회사에서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입 판매는 당연히 아시겠죠? 뭐 프랑스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유통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유통 채널별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요, 당연히 온라인이 커져가는데요. 온라인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지금 이 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할 텐데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요. 그 전에 그 성장률을 좀 보면요, H&B, 헬스앤뷰티 스토어들이죠. 뭐 올리브영이나 뭐 롭스나 뭐 이러한 업체들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죠.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고요. 면세점 역시도 해외 여행이 가능했던 그 잦았던 그 때에는 면세점의 그 성장률 역시도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도표와는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 H&B 스토어 화장품 브랜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요, 역시나 커버코리아가 AH시죠. 커버코리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닥터자르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소비자가 H&B 스토어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PPT 자료에서 보입니다. 스토어를 찾는 이유, H&B, 헬스앤뷰티 스토어를 찾는 이유는 첫 번째, 소비자의 하향 구매 현상으로 중저가 제품을 선호하게 되죠. 이 역할을 했었던 게 우리 한국의 뭐 미샤, 더페이스샵, 뭐 이니스트리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고가의 제품에서 하향 구조로 중저가로 소비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수입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오프라인 매장 수가 적은 브랜드들을 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제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또 넓어졌다는 얘기죠. 또 그 H&B 스토어들의 PB 상품, 자체 개발한 상품들이 있어서 가격대를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유통 그 단계 역시도 줄여서 고객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코스메틱이 점점 더 기능성화, 그리고 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화장품들이, 코스메틱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H&B 스토어를 찾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그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또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vending머신, 그 자판기죠. 그 유니클로 옷인데요. 옷을 그냥 클릭해서 옷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티셔츠다, 아니면 뭐 속옷이다, 아니면 뭐 양말이다, 패션 뭐 그런 잡하다 그러면 내가 그 스토어를 다 돌지 않더라도 여기 안에서 그냥 선택해서 옷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요. 화장품 역시도 상해예요. 처음으로. 그 화장품에 대한 걸 내가 만약에 이미 구매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런 방법도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A 회사에 아이라인을 썼어. 그게 다 떨어졌어. 또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겠어? vending머신 가서 더 누르고 제품 수정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역시도 새로운 채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고객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객과의 관계. 자, 고객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예요. 고객을